100억 보상금이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송도 신도시 개발로 하루아침에 100억대 자산가가 된 한 노인. 평생 농사만 짓던 땅이 금맥으로 변했지만 그 순간부터 시작된 자식들의 끝없는 다툼. 특히 큰아들과 딸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병실에서조차 자식들의 싸움 소식을 들어야 했죠. 평생 모은 재산이 아니라 하늘이 준 횡재였는데 왜 가족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게 됐을까요? 재산 앞에서 무너진 가족의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지금부터 민복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인천 송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평생을 농사지었죠. 3,000평쯤 되는 땅이었어요. 특별히 넓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봄에는 배추와 물을 심고 여름에는 오이와 고추를 키웠어요. 가을엔 김장배추로 한해 농사를 마무리했죠. 아내와 함께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찬 이슬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는 길. 그 길을 걸으며 느끼던 흙냄새가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정직하게 흙을 만지고 땀 흘려 일하면 그만큼 결실이 돌아왔으니까요. 큰아들 민준호는 일찍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보냈죠.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잘 챙겼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죠. 결혼해서 서울에 전세로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하면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준석이는 형과는 좀 달랐어요. 공부보다는 장사에 관심이 많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음식점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몇 년 고생하더니 부산에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손맛이 좋아서인지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성격도 활달하고 사교적이었죠. 명절 때 오면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곤 했어요. 막내딸 민지영이는 우리 부부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똑똑하고 착해서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사범대학을 나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며 늘 행복해했습니다. 결혼도 잘했어요. 대전에서 공무원 하는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살고 있었죠. 세 자식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 식사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죠.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 그걸 바라보며 흐뭇해하던 시간들, 정말 행복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동생들에게 늘 형다웠어요. 준석이가 식당 차릴 때 자금을 보태주기도 했고, 지영이가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줬죠. 준석이는 형님, 형님 하며 잘 따랐고, 지영이도 오빠들을 의지했습니다. 형제자매끼리 서로 챙기고 아끼는 모습, 그게 제일 보기 좋았어요.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르다고, 절대 재산 때문에 다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형제 우애가 남다르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다를 거라고. 돈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일처럼 느껴졌죠. 우리 집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약한지,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2018년 4월에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구청 공문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도 가끔 오는 안내문이려니 했죠. 그런데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송도 신도시 확장 개발 지역 편입 통보. 우리 땅이 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상 협의 일정이 잡혀 있었죠.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평생 농사만 짓던 이 땅이 갑자기 귀한 땅이 됐다니. 아내에게 공문을 보여주니 아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보상금 산정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토지 평가액과 건물 보상금, 영업 손실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대략 1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억이요. 제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공무원이 돌아간 후 아내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죠. 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공평할까? 혹시 누가 알면 어떡하지?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씩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고 했죠. 토요일 오후 세 자식이 모두 모였어요. 무슨 일이냐며 궁금해하는 얼굴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땅이 개발 구역에 포함됐다고, 보상금이 100억 원 정도 나온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둘째 준석이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진짜 100억이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큰아들 준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차근차근 따져 물었죠. 막내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죠. 자식들은 모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건강 챙기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준석이도 맞장구 쳤죠. 형님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모습. 여전히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상금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전화할 때 보상금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딸 지영이도 가끔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계획 세우셨어요? 저희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궁금한 듯한 어조였죠. 둘째 준석이는 직접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통화할 때마다 말끝을 흐렸어요. 아버지, 저는 욕심 없습니다. 다만 공평하게만 해주세요.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보상금을 받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큰아들 준호가 찾아왔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죠.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간 좀 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자리했죠.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에 대해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도 많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하시면 안 돼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강경해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다그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장남으로서 집안을 챙겨왔습니다. 서울에서 명절 때마다 내려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왕복 8시간 운전하는 거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아버지 어머니 건강 챙기고 집안일 신경 쓰고 그런 것들이 다 수고가 아닙니까?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동생들은 멀리 산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가잖아요. 평소에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해요. 준석이는 장사한다고 바쁘다 하고 지영이는 시댁 눈치 본다고 뭐 하나 제대로 안 챙기고 결국 다 제가 떠안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배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하는 말인가. 평소에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아내도 눈을 크게 뜨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자기 말이 틀렸냐고 되물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저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날 준호는 그렇게 한참을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엔 딸 지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오빠가 이상한 소리 한다며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무슨 장남이라고 더 받아야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부모님 챙기려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명절 때마다 음식 장만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제가 한 거잖아요. 오빠는 와서 밥만 먹고 가면 끝이에요. 그게 무슨 수고라고. 장남이라고 더 받아야 한다는 건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지영이는 계속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는 딸이라고 차별받으면서 자랐어요. 오빠들은 대학 보내주면서 저는 돈 없다고 사범대 보내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이제라도 공평하게 해주셔야죠. 재산까지 차별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딸을 차별했던가. 최선을 다했는데 지영이에게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건 오해야. 우리가 널 차별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거야. 하지만 지영이는 듣지 않았어요. 어쨌든 전 오빠보다 덜 받았어요. 이젠 공평하게 나눠달라고요. 그렇게 지영이도 돌아갔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며칠 후엔 둘째 준석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이상하게 나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욕심 없습니다. 다만 공평하게만 해주세요. 셋으로 똑같이 나눠주시면 돼요. 준석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긴장감이 느껴졌죠. 형이나 누나가 더 받으면 안 돼요. 저도 가족이고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똑같이 받아야죠.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금이 가족 사이에 생긴 거죠. 명절이 다가왔지만 예전 같은 설렘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이면 어떤 분위기일까? 걱정이 앞섰어요. 명절 당일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식사 자리는 더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젠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큰아들과 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중간에서 어색하게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손주들마저 분위기를 느끼는지 조용했어요. 평소엔 시끌벅적하게 뛰어놀던 아이들인데 그날은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준호가 불쑥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정리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지영이가 냉랭하게 대꾸했죠. 오빠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예요. 명절인데 좀 조용히 하세요. 준호가 쏘아붙였습니다. 넌 항상 피하기만 하네. 언제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둘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어요. 준석이가 말렸습니다. 형 누나 그만해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준호와 지영이는 서로를 노려봤죠. 그 식사 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밥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죠. 이게 우리가 키운 자식들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쯤 후였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체했습니다. 평소엔 밥을 잘 먹는 편인데 입맛이 뚝 떨어졌죠.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버텼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민복기 씨 앉으세요.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고 이미 3기로 진행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요. 췌장암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늦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어렵고 항암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최선입니다. 완치는요? 완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간을 번다. 그 말은 결국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뜻.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죠.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치료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아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했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100억을 받고 이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 결국 준호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암 3기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바로 갈게요. 준석이와 지영이에게도 알렸습니다.
모두 놀라서 당장 올라오겠다고 했죠. 다음 날 세 자식이 모두 모였어요. 병원에 함께 가서 의사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올 때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할게요. 지영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강하시잖아요. 준석이도 울먹이며 말했죠. 아버지 제가 부산에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다정한 우리 가족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 그게 제겐 큰 위로가 됐어요. 일주일 후 입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내 모습, 늙고 병든 노인만 보였어요. 자식들은 교대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잘 챙겨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과 딸의 목소리였죠.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이러신데 이제 재산 정리를 서둘러야 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빨리 결정하시게 해야 한다고 지영이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재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해야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현실을 봐야지.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 지금 정리 안 하면 큰일 나.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말 최악이네요. 돈만 보이세요. 아버지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오빠가 재산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준호도 지지 않고 맞받았죠.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넌 맨날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세금 폭탄 맞으면 그때 후회해. 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말렸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자식들은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옆 침대 환자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어요.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죠. 집에 돌아왔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서로 신경전을 벌였어요.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되곤 했죠. 준호와 지영이는 서로 연락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시간을 어긋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아예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거였죠. 준석이만 중간에서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주름이 더 깊어졌죠. 우리 부부는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쯤 후였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체했습니다. 평소엔 밥을 잘 먹는 편인데 입맛이 뚝 떨어졌죠.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버텼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민복기 씨 앉으세요.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고 이미 3기로 진행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요.
최장암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늦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어렵고 항암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최선입니다. 완치는요? 완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간을 번다. 그 말은 결국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뜻.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죠.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치료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아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했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100억을 받고 이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 결국 준호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암 3기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바로 갈게요. 준석이와 지영이에게도 알렸습니다. 모두 놀라서 당장 올라오겠다고 했죠. 다음 날 세 자식이 모두 모였어요. 병원에 함께 가서 의사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올 때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할게요. 지영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강하시잖아요. 준석이도 울먹이며 말했죠. 아버지 제가 부산에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다정한 우리 가족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 그게 제겐 큰 위로가 됐어요. 일주일 후 입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내 모습, 늙고 병든 노인만 보였어요. 자식들은 교대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잘 챙겨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과 딸의 목소리였죠.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이러신데 이제 재산 정리를 서둘러야 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빨리 결정하시게 해야 한다고 지영이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재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해야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현실을 봐야지.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 지금 정리 안 하면 큰일 나.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말 최악이네요. 돈만 보이세요. 아버지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오빠가 재산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준호도 지지 않고 맞받았죠.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넌 맨날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세금 폭탄 맞으면 그때 후회해. 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말렸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자식들은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옆 침대 환자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어요.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죠. 집에 돌아왔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서로 신경전을 벌였어요.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되곤 했죠. 준호와 지영이는 서로 연락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시간을 어긋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아예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거였죠. 준석이만 중간에서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주름이 더 깊어졌죠. 우리 부부는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나니 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갈 순 없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식들의 싸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소. 재산 정리를 제대로 해야겠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당신 괜찮겠어요? 몸도 안 좋은데. 괜찮소?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라는 소개를 받았죠. 상담실에 들어서니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송도 보상금 100억 원, 자식 셋의 갈등, 내 암투병,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재개발이나 보상금으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가족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흔해요. 변호사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 작성, 사망 후 재산 분배 방법을 미리 정하는 거죠. 두 번째 생전 증여,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주는 방법,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신탁 설정, 전문기관에 재산을 맡기고 조건에 따라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방법. 네 번째 재단 설립,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세금 문제, 법적 효력, 자식들의 반응,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죠.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뭘까? 똑같이 3등분 하는 게 공평한 걸까? 아니면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까? 큰아들은 서울 집값 때문에 어렵다고 했어요. 전세금이 만료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찮다고, 둘째는 식당 운영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된다며 빚도 좀 있다고 털어놨어요. 돈을 좀 보태주면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고, 딸은 시댁 눈치가 보인다고 했어요. 친정에서 재산을 많이 받으면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지만 생활비는 부족하다고 했죠.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거짓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돈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문제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누가 더 받을까봐 서로를 의심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내와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생각은 어떻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도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나눠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어요. 똑같이 나눠줘도 누군가는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일주일 넘게 고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자식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재산은 결국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가족의 정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죠. 그게 더 소중한 거였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도의 빌딩 두 채를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한 채는 세 자식 공동 명의로 등기하고 임대 수익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갖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서로 협력해야 해요.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다른 한 채는 제 명의로 두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직접 관리하다가 사망 후 3등분해서 상속하는 것. 그리고 현금 자산은 당장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구조.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되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계획을 설명하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공동 명의는 자식들이 함께 관리해야 하니까 서로 대화할 수밖에 없겠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는 나중에 처분할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그게 때로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의도예요. 자식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배웠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서류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오셔서 최종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긴 했지만 뭔가 해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2023년 10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준호와 준석이 그리고 지영이, 며느리들과 사위까지 모두 왔습니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표정이 모두 긴장되어 있었어요. 특히 준호와 지영이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재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내 건강도 좋지 않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구나. 자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빌딩 한 채는 너희 셋이 공동 명의로 갖는 거다. 임대 수익은 매달 3등분해서 나눠 가져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동 명의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남인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부모님 모시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서울에서 명절 때마다 내려오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집안일 다 챙긴 게 저예요. 그런데 똑같이 나눈다고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지영이가 냉정하게 맞받았습니다. 오빠, 무슨 시대에 장남 오느네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시대적 발상을 하세요. 저도 부모님 챙기느라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명절 때마다 음식 장만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오빠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잖아요. 지영이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딸이라고 어려서부터 차별받으며 자랐어요. 오빠들은 대학 보내주면서 저는 사범대 보낸 거 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이제라도 공평하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형편이 그랬던 거잖아. 왜 그걸 지금 들먹여. 그리고 명절 음식 장만한 게 뭐가 대수야. 나는 8시간 운전해서 왔다고. 지영이도 지지 않았어요.
8시간 운전이 뭐가 힘들어요. 저는 시댁 눈치 보면서 친정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오빠는 그냥 자기 집에 오는 거잖아요. 둘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준석이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형, 누나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 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준호와 지영이는 멈추지 않았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불공평합니다. 장남으로서 제 몫이 있어야죠. 최소한 40%는 받아야 합니다. 지영이가 비웃었어요. 40%요. 오빠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랑 준석이 오빠는 30%씩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내가 실제로 더 했잖아. 너희는 뭘 했는데. 지영이도 맞받았죠. 오빠야말로 뭘 했어요. 그냥 얼굴 비추기만 했잖아요. 급기야 둘은 욕설까지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며느리와 사위도 각자 편을 들기 시작했죠. 준호 부인이 말했습니다. 사실 시댁에 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먼 길 오는 것도 그렇고 매번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지영이 남편도 거들었어요. 장인어른 저희도 친정 부모님 많이 챙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이렇게 똑같이 나누시면 저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자기 주장을 펼치며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인가? 이게 내 가족인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는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 울지 마세요. 준석이가 아내를 달랬지만 아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을 들어 정리를 시켰죠. 모두 입 다물어.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부모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 게 자식이 할 짓이냐? 조용해졌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내가 너희를 잘못 키운 것 같다. 목이 메었어요. 말을 잇기가 힘들었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지영이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도 억울한 게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 모두 돌아가라. 다시 생각해보마. 그렇게 가족회의는 끝났어요. 자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서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자 차를 타고 떠났죠. 집에 남은 건 아내와 저뿐이었습니다. 거실은 흩어진 전쟁터 같았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계속 울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100억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준호와 지영이는 서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지만 함께 오지 않겠다고 했죠. 준호는 추석 전날 왔다가 당일 아침에 떠났고 지영이는 추석 당일 오후에 와서 저녁에 갔습니다. 준석이만 하루 종일 있었지만 형과 누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손주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사촌들끼리 신나게 놀았는데 이젠 서로 어색해했어요. 아이들까지 멀어지는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절 후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밥을 먹어도 체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죠.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꿈, 제 장례식장에서 재산 때문에 다투는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 가까이 빠졌죠. 옷이 헐렁해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해골 같은 내 모습. 담당 의사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민복기 씨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이러다간 암보다 스트레스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데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애초에 그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나?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가족이 이렇게 안 무너졌을까? 끝없는 자책과 후회. 그게 저를 더 병들게 만들었어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였죠. 겨우 70대 초반인데 80대처럼 늙어 보였어요. 우리 부부는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둘 다 죽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돈 앞에선 누구나 변한다고. 그걸 몰랐던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않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요.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당신이 건강해야 방법도 찾지. 제발 몸 좀 챙기세요. 어느 날 새벽 홀로 마당에 나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평생 이 땅을 일구며 살았는데 이제 이 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대답은 없었죠.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처음부터 돈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로 아끼며 사는 것. 그게 제가 진짜 원했던 거였죠. 100억이 생겼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뭐였습니까? 자식들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오히려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재산은 결국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죠. 하지만 가족의 정은 다릅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자. 자식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자.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바꾸려고 하오.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결정을요? 재산 처리 방법 말이요. 다시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다시 서울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변호사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시 온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이번에도 며느리와 사위까지 모두 참석하라고 했죠. 자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들, 거실에 모인 가족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 회의 후 많은 생각을 했다. 너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나는 결정을 바꾸기로 했다. 빌딩 두 채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부요. 지영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석이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 내가 평생 일궈온 게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 가족이 재산 때문에 무너지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빌딩 두 채는 인천의 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일 거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좀 싸웠다고 재산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싸울게요. 제발 결정을 바꿔주세요. 준석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자식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다. 서류도 다 작성했고 다음 주에 최종 서명할 거다. 다만 남은 현금 중에서 일부는 너희에게 나눠주마. 각자 5천만 원씩 지금 당장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관리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서로 싸우는 모습을 다시 보이면 그때부터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식들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지영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죠. 그때 준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한데 그걸 잊고 있었어요. 형님, 누나, 우리 이러지 맙시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석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 오빠 말도 일리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 용서해줘. 준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장남이라고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게 잘못됐어. 우리 모두 똑같은 자식인데. 동생들아, 형이 정말 미안하다. 세 남매는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들도 눈물을 흘렸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후련해졌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부하시는 거 찬성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 저희 키우셨는데 저희가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5천만 원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앞으로는 서로 챙기고 아껴가며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정말 변했습니다. 서로 자주 연락하고 챙기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지영이에게 먼저 전화했죠. 그동안 미안했다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지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준석이는 형과 누나 사이를 다시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명절이 되면 다 같이 모여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손주들도 다시 사촌들과 친하게 놀았죠.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제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식욕도 돌아오고 잠도 잘 오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좋아지는 것 같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충분히 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빌딩 2채는 약속대로 기부했습니다. 인천의 한 교육재단에 전달했죠.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어요. 민복기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이름이 남게 됐죠. 자식들은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아버지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돈을 받았으면 평생 싸웠을 거예요. 지영이도 동의했죠. 맞아요, 아버지. 돈보다 가족이 훨씬 소중해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준석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손주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학교에서 자랑한대요. 저는 이제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암과 싸우는 것도 덜 힘들어요.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의 치료제라는 걸 알았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재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 자식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죠. 지난 추석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 그걸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자식들. 그 모습이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불화하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가족이 화목하면 행복하죠. 여러분도 재산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이 정말 가족보다 중요한지, 자식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화목한 가족의 추억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저는 100억을 받았지만 결국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결정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으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되찾은 거죠. 지금 제 통장엔 많은 돈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부자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아끼고 손주들이 행복하게 크는 모습, 그게 저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좋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복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산이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사랑이 다시 모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